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잠적하던 이준석 당대표가 SNS에 근황을 밝혔는데 무등산을 등반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호남 청년들을 불러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영상을 틀어줬다는데 이게 어떤 메시지일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검찰이 정보기관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것 초유의 상황인 건데 서훈, 박지원 전임 국정원장들이 이 민감한 북한 관련 첩보 보고서 등 삭제 지시가 있었다라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연 수사 결과 어떤 증거들을 검찰이 확보했을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빅스텝. 많은 국민들이 금리가 오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것 같은데 하는 이 초유의 빅스텝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빅스텝이었냐면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금리를 0.5%포인트 정말로 빅스텝으로 훌쩍 올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는 조금 잡힐 수는 있습니다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분들이나 사업 때문에 가계이자가 많은 분들은 당장 부담스럽습니다. 가계이자가 7조입니다. 바로 영끌족 자영업자는 눈앞이 깜깜하다. 금리 인상 시작이 작년 8월부터였으니까 대출을 내고 하는데 그 대출 금리가 느니까 계속해서 이자 부담이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출 이자 부담 24조 가까이 불었다는 겁니다. 1인당 연 112만 원 평균 더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 월급쟁이들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전세 자금을 4억 빌린 한 30대 가장은요. 올해 초에만 하더라도 이자를 한 80만 원 내야 되는데 지금 한 130만 원 내게 생겼다라고 정말이지 곡소리를 냈습니다. 물가 잡는 거 중요한데 이렇게 빅스텝이 돼버리면 가계이자 부담도 좀 생각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반인륜. 용산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는데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대통령실 반인륜적 범죄다. 강제 북송은 헌법 위반이다. 정부 차원의 고강도 조사하겠다라고 윤석열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인 인도일 뿐이다 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건데 글쎄요. 아무리 흉악범죄일지라도 과연 이렇게 막 처리해도 되는 거냐 라고 여당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본게임. 한겨레 신문이 쓰고 있는 기사인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어떤 게임일까요? 8면입니다. 이준석 당대표를 몰아냈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핵관들이 권력투쟁 본게임에 들어갔다. 한겨레 신문 주장인데 다시 말해서 윤핵관들이 이 대표를 몰아낸 뒤에 권력투쟁을 들어갔다라는 주장이에요. 장제원, 권성동 갈등의 두 축으로 한겨레 신문은 꼽았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친정체제, 윤석열 친정체제를 주장하면서 당대표 바꿔버리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유지해줬다. 두 사람의 의견 갈등으로 윤핵관들 내에 갈등이 있다. 한겨레 신문 시각인데 잠시 후에 윤핵관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 갈등 사실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4차. 조선일보 2면 기사입니다. 50대도 4차 접종 맞아야 한다. 거리 두기는 안 한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이 어제 발표됐죠.
60대에 이어서 50대도 4차 접종. 그런데 4차 백신 접종을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 말이 많습니다. 3차까지 맞았는데도 코로나 걸렸는데 4차 백신 또 맞아야 하나? 그럼 백신 부작용은 어떡하나? 라는 이야기들 설왕설래합니다. 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4차 접종을 했습니다. 4차 접종 국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또 방역당국에서는 백신의 유효 기간, 백신의 항체 형성 유효 기간을 얘기합니다. 6개월 지나면 또 맞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기자 출신의 교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서 초강도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건 헌법 위반이고 범죄다. 윤석열 정부는 진실을 규명하겠다라고 고강도 비판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강제 북송은 반헌법적 범죄다. 윤석열 정부는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라고 대변인이 밝힌 겁니다. 즉 대통령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자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거 보기 위해서일까요? 서훈, 박지원 두 명의 전 원장은 고발되어 있는 상태예요. 국정원이 검찰을 고발했어요. 그리고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고발하고 압수수색 들어가고. 서훈 전 원장, 통일부 생산 보고서 중 북한 어민의 귀순 의사 표현, 이 표현을 삭제하라 라는 삭제 지시가 있었다라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라고 알려집니다. 박지원 전 원장, 국정원 자체 생산 보고서 중 공무원 피사일 첩보 삭제 지시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압수수색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겁니다. 투트랙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수사 많이 해보셨으니까 우리 공무원을 소위 월북으로 몰고 갔다라는 의혹 하나랑 탈북해온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시켰다. 지금 이 두 가지 사건이 양대 두 축인 것 같아요. 자, 현재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죠. 그렇지만 말은 압수수색입니다만 사실은 임의제출 형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통상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의제출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아 진행을 하기 마련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두 사건 모두 국정원이 먼저 고발을 했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임의제출이 어렵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국정원은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군사상 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라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 자체도 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관련 자료는 국정원의 서버에서 추출해내야 하는데 이 담당자가 일일이 필요한 자료를 출력해서 전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에 직접 가서 국정원의 서버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먼저 제시하고 그 자료들을 전달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은 단순히 임의 제출의 형태가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원활하게 그렇군요.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다.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한다. 매우 이제 이례적인 상황인데 그러면 통상
어디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해 하면서 정문 걸어 잠거나 뭐 협조 안 하거나 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독특한 게 국정원이 애초에 2명의 전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의 혐의를 보기 위해서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뭐 국정원 문을 열어준 그렇습니다. 협조가 굉장히 잘 된 압수수색.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처음은 아닙니다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국정원 전 원장에 대한 고발이 먼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실은 임의 제출인데 그 임의 제출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아마 어제 한 번으로 압수수색이 그쳤다면 압수수색이 원만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관건은 그렇게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어느 정도 범죄 예. 혐의를 규명해내는가 그 과정에서도 압수수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 내부에 관련 진술 등 충분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 검찰과 국정원 간의 충분한 협조 체계 속에서 일단 수사 초기의 수사는 원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훈 전 원장이 북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표현했다라는 대목을 삭제 지시했다라는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보도가 알려지고 있고 검찰이 그거를 포착하기 위해서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건데 이양수 의원님 앞서서 대통령실에 성명 들으셨잖아요. 강제 북송은 반헌법적 범죄다. 그런데 서훈 전 원장이 북한 어민들의 귀순 의사 표현을 삭제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의심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건데 여당에서도 그렇게 봅니까? 그 현재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서훈 원장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도 안 그러면 국정원 전체가 그런 잘못된 일에 연루가 되기 때문에 서훈 원장의 판단하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국정원의 어떻게 보면 반성 어린 어떤 그런 고발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 문제가 불거졌던 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자발적으로 저것을 공개한 것이 아닙니다. 저게 그 담당 중령이 그 국회에 있는 민주당 모 의원에게 문자로 보낸 것이 카메라에 우연히 포착이 되면서 예. 귀순 어부들이 납북이 된 그 사실이 일반에 공개가 됐는데 그 과정을 보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반인륜적이고 국제법에도 어긋나고 특히 우리나라 헌법에도 위배가 됩니다. 예.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토 내에 사는 사람을 모두 국민이라고 보고 있어요. 북한 주민도 사실은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인정하는. 그런 분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고 그 귀순 의사를 자필로 썼습니다. 그것을 국정원에서 완전히 무시하고 뭉개고 이분들을 북한으로 보낸 것. 이것은 사실 북한 가면 보나마나 처형될 것이다라는 것이 다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죠. 이 법치에 근거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증명되려면 일단 그분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우리나라 검경에서 진행해서 16명에 대한 살인이 과연 진실인지를 다 밝혀야 되고 그 경위가 어떤 건지 정당방위였는지 아니면 정말 나쁜 범죄였는지 밝히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내에서 우리 사법체계 안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저렇게 3일 만에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북한으로 북송했다는 예. 것은 전형적인 북한 눈치 보기를 위해서 어떤 개인의 인권을 말살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가 저지른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냥 뭐 우리가 찬반 양론 옳다 그르다 뭐 정쟁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어떤 그 기준, 원칙, 위상, 국제법, 헌법 이런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철저하게 조사되고 그리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해당 의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 전임 국정원장 서훈 전 원장이 통일부의 생산 보고서 중에서 탈북한 어민들이 귀순하고 싶다라는 귀순 의사 부분을 삭제하라라고 지시했다라는 의혹인 건데 국정원장이 통일부 보고서 중에서 귀순 의사 대목을 왜 삭제하라고 지시했을까요?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동안에 뭐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이제 여권 관계자들 말 통해서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 이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남한 사회를 선택해서 내려온 자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도망오다 보니까 남한으로 왔다. 예. 그래서 일단 그런 의미에서는 자의적, 자기 의지를 가진 기순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해 왔었단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내려와서 결과적으로는 기순 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고,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이 상황 자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언론에 노출된 것처럼 한 아세안 뭐 지도자 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요구했던 빨리 이번에 그 살인마들이 16명을 죽이고 내려갔으니까 빨리 돌려달라라는 요구를 화답을 해주기 위해서 만약 그랬다면 기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대로 국제법이나 헌법이나 이런 부분이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근거를 없애려고 했다. 그렇게 어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서훈 전 원장은 지금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관광비자 발급받아서 도망간 거 아니냐라고 지금 여당의 공세도 있긴 한데, 그렇다면 서훈 전 원장이 좀 빨리 귀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뭐 미리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순하게 미국에 갔을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바라봤을 때 국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해지고 예.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본인은 어쨌든 내가 도망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빨리 귀국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지 않아.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떤 한 사건의 진실이라는 것은 다양한 팩트들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팩트들을 임의로 자의적으로 삭제하거나 보탬 없이 팩트들을 객관적으로 총합해야 객관적인 진실이 나오는 건데, 만약에 해당 의혹처럼 어떤 목적이나 자의성에 따라서 이런 팩트들이 취사, 선택, 삭제됐다면 남아있는 팩트들에 의해서 규정된 진실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의혹을 규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통일부가 이 강제 북송된 어선들에 대해서 거짓으로 프레임을 짰다, 이런 의혹도 나왔습니다. 아직은 의혹입니다. 통일부, 살해된 선원들은 대부분 선상 경험이 없었던 반면 살해한 탈북 어민은 기관장과 선원 생활 유경험자다라고 2019년 당시 전 정부의 통일부는 밝혔는데, 알고 봤더니 어민 한 명은 처음 승선한 초보, 또 다른 어민은 선원 경력 6개월, 군 복무 경험도 없다. 여권 관계자는 노련한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강제 북송을 정당화하려 거짓 해명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실이 이렇다 한다면 김수영 교수님, 통일부가 왜 사실과 다른 소위 거짓말을 했을까요?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노련한 어선과 군 복무자가 차례차례로 배 선상과 후미로 불러서 16명의 초보 동료들을 다 살해했다라고 하면 흉악범이다라고 싶은데, 한 명은 처음 승선한 초보고 다른 한 명은 군 경험자도 없는 6개월짜리가 과연 16명의 노련한, 그것도 선장까지 살해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통일부가? 통일부가 만약에 저렇게 그 내용을 변경한 것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이제 흉악범이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강제로 북송을 시켜도 그만큼 정당했다. 왜냐하면 흉악범이 한국 사회에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 지금 초보 승선을 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노련한 경험이 많은 선원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초보였던 아니면은 뭐 경력이 많은 선원이었던 간에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북한에 돌려보내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탈북민이 귀순 의사를 밝히고 한국에 오게 되면 국정원에서 최대 3개월 정도까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간첩인지 아니면 위장 탈북을 했는지, 왜냐하면은 사실 조선족이 탈북
탈북민으로 위장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탈북민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위장을 한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면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이탈 지원법, 주민 지원법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위법이나 위장 탈북의 그러한 정황이 없을 경우에 이제 이런 지원들을 확보해주고 이제 허락해주는 건데요. 그런 면밀한 조사, 그냥 일반적으로 탈북민이 들어와도 면밀한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을 한국 사회에 수용하는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한 2, 3일 만에 모든 조사가 종료된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강제 북송이라는 굉장히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설프게 일이 처리되었고 마치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일이 처리된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사실 그래서 이 사건을 맨 처음에 들었을 때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 왜 이렇게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보나마나 처형되거나 아주 뭐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거나 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 사람들을 흉악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급하게 돌려보낼 수 있는 것인가에 예.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의문은 그 당시에도 여러 전문가들이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보였다 아니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문재인 정부가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고는 싶고 그런데 국민들에게 설득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흉악범이다, 노련한 사람들이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아주 큰 해악을 끼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혹시 프레임을 짠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말씀 듣다 보니까 이양수 의원님 지금 여당 핵심이시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국정원과 통일부가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막 가짜 프레임 씌우고 삭제 지시하고 그래도 국정원과 통일부인데 정부인데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들 국민들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국정원이라고 하는 기관 그리고 통일부라고 하는 정부를 대표하는 이 기관에서 어떻게 저런 왜곡과 삭제, 은폐 시도를 해서 북한의 눈치 보기를 했느냐. 근데 그것을 어떤 개인들의 인권을 짓밟으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봅니다. 통일부에 그동안 이제 국정원만 저희가 의심의 눈초리를 가졌었는데 이번에 통일부 문제가 나왔는데 저도 사실은 저 문제가 제기됐을 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었던 사안이었거든요. 뭐냐면 북한은 그 어민들이 원래 어민들도 있습니다. 원래 어민들이 몇 명 있고 나머지는 노력봉사로 동원된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 노력봉사로 동원된 사람들은 배를 처음 타면 저 바다에서 멀미가 굉장히 심합니다. 고기잡이는커녕 멀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지금 저기 선원이 굉장히 많이 탔었던 거로 알려져 있잖아요. 16분이 살해됐다 그랬으니까 많이 탄 거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한 20여 명 가까이 타는 배면 굉장히 큰 배 거다. 우리나라로서는 뭐 한 150톤에서 한 200톤 정도 되는 배 아닐까 생각하지만 우리는 전부 다 크레인이나 롤러를 사용해서 몇 명 없어도 되지만 저기는 그 수동적인 어떤 그 수작업에 의한 그물이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작은 물레라든지 배예요. 이런 거기 때문에 한 15m에서 20m 정도 되는 배에 그렇게 20명 가까이 타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양수 의원님이 확실히 소초, 고성, 바닷가 지역구라 잘하시는군요. 근데 이제 저런 분들이 그 이제 굉장히 또 그 배들이 노후되고 엔진이 나쁘고 그래서 먼 바다까지 원래 못 나갑니다. 북한 어선들은 이 가까운 아주 이 연안에서만 작업을 해야 되는데 파도만 좋으면 고기를 많이 잡을 욕심에 멀리 나가가지고 이제 목숨을 건 그런 조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기예보가 또 하나도 안 맞습니다.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난파되고 뭐 엔진 고장 그런 그 배들이 계속 남한으로 넘어오면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북한 가겠다면 북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가끔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사안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그 저간의 상황을 통일부는 당연하게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한테 제대로 알려야 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 두 사람이 노력봉사에 동원된 경험 없는 어부인데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해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조사가 됐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는가? 왜냐하면 아주 숙련된 어부가 아닌데 초짜들을 막 바다에 빠뜨리고 이래서 죽일 수도 있겠지만 초짜가 어떻게 숙련된 어부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선장을 어떻게 살해할 수가 있느냐?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되는데 의혹이 지금 일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그런 거를 3일 만에 그냥 북한 말만 믿고 북한에서 그 세 사람이 16명을 죽였다. 그랬기 한 명은 원산에서 북해에서 체포됐지만 그랬기 때문에 송환해달라. 그 말만 믿고 그냥 수사를 모든 걸 종결하고 했다는 것은 이거는 국가로서 정부로서 책임을 완전히 회피한 범죄입니다. 예. 집권 여당 핵심 관계자의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의 반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명백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거든요. 대통령실이 무리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저쪽에서 뭐 그렇게 열 몇 명씩 살해하고 흉악범이 돼서 내려오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수 있는 건지. 하다 이제는 16명을 죽인 북한 흉악 범죄자를 왜 북한으로 돌려보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6명을 살해한 엽기적 흉악 범죄자들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에서는 엽기적인 흉악 범죄자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엽기적인 흉악 범죄 의혹이 있더라도 무죄 추정 원칙을 따라 절차대로 북송했어야 했다. 처리했어야 했다라고 말이죠. 들어보시죠. 일단 우리 영역으로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되고 그게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어쨌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서 재판을 해서 확정이 되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거 절차적으로 그러니까 이 순리대로 처리를 해야지 행정적인 조사 잠깐 해가지고 북쪽으로 추방하는 거는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고. 이를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흉악범은 일반적인 탈북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 북송해도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고 지금 정부와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그런 게 어딨냐. 흉악범죄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철저히 조사하는 절차,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서로 엇갈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승호 변호사님,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북한 이탈 주민보호법에 따라 당시 북송은 불가피하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장이 온전히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북한 이탈 주민보호법은 북한 이탈 주민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그 보호와 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법률인데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나라 행정기관에 보호 신청을 한 경우에 그 행정기관은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먼저 국정원장이 나서서 필요한 조사와 임시 보호 조치를 취한 다음 그 결과를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하게 되고 통일부 장관은 협의회를 거쳐서 보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법률상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즉 보호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이 북한 이탈 주민보호법 자체만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북송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아하.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적법한 혐의가 드러나게 되면 처벌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합니다만 사실 그 주장도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 북한 선원들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자백 보강 법칙을 취하고 있어서 자백을 한다 한들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하면 우리나라에서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귀순 의사를 진정하게 밝혔다면 흉악범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우리나라에서 보호하고 북송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어허.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있었느냐입니다. 전 정부는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먼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납포된 상황이었다. 즉 도주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다가 납포가 되었고 그 이후에야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이도 도주 과정의 일환이었다. 즉 언제든 우리나라를 벗어날 수도 있었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순 의사가 진정하지 않다면 북송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귀순 의사의 진정성인데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밝혀낼 수 음. 있을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였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범죄가 성립하고 처벌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다른 범죄, 직권남용이나 북송의 근거가 될 만한 자료가 있었는지는 북한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데 북한의 협조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과연 도움이 될지도 상당히 의문이고 그렇죠. 당시 남아있는 자료만으로는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명백하게 입증해낼 수 있을지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거 어려운 수사다. 어려운 수사다. 김용주 의원님. 네.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자, 흉악범이라고 판단을 했고 당시 정부에서 귀순 진정성이 없다라고 판단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무조건 다 북송해야 되냐? 빠르게.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추방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납포된 지점이나 공해상으로 추방해버리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니라 북한에게 초청장과 함께 우리가 돌려줄게 라는 의사까지 상당히 친절하게 타진하면서 판문점의 경찰 특공대가 포승줄에 안대까지 하고 와서 북한군 앞에서 짜잔! 이 방법! 흉악범은 다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추방하면 안 되나? 자,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글쎄요, 이제 방금 이제 모두의 김수근 교수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원래적으로 보면 3개월 정도의 조사를 통해서 그들이 얘기했던 것들 속에서 기순의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여부 어쩔 수 없이 남한으로 오고 싶어 하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납포됐던 과정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지 않느냐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실제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자기네들도 저 국정원 차장조차도 모르게 북송했다는 부분도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닙니까? 문자로 통보받아서 그렇게 007 작전 하듯이 그렇게 말하자면 북에 넘겨줘야 됐느냐? 이제 시점의 문제와 방법의 문제 둘 다 문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아까 뭐 변호사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북송시켜줘야 될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3개월 뒤에 이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정당하게 이렇게 통일부든 국정원이든 국민에게 얘기를 하면서 북송을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했으면 훨씬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덜 공격받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이제 안타깝고 의문적인 사항은 이 두 가지 사건이 같이 비교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한 행위와 우리가 북한 국민들에게 한 행위. 다시 말해서 북한은 구조 요청을 했는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까지 소각했는데 우리는 북한 어민을 친절하게 북한이 바라는 대로까지 판문점에까지 다 딜리버리 서비스를 소위 해준 셈이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은 당연히 비교될 수밖에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미국 일각과 또 국제 인권단체 일각에서는 용납 못할 인권 침해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We were all shocked and dismayed when the Moon government sent those two fishermen back in November of 2019 to a horrible fate. Inexcusable human rights violation that should be utterly condemned. And the ROK officials responsible for this decision should be held accountable. 자, 그렇다면 이례적으로 잠잠했던 북한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북한 반응 상당히 궁금한데 함께 보시죠.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 용산에 둥지를 튼 윤석열과 그 패당이 때를 만난 듯 쾌재를 울리며 날친다. 광란적으로 벌려놓고 있는 신북풍몰이는 여론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서푼짜리 너절한 김한그 기자 미친 짓거리다. 라고 신북풍몰이 술수다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요. 이준석 대표가 잠행 5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어디였을까요? 무등산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왜 무등산을 갔을까? 제목이 재밌죠? 호련이 무등산에. 이번엔 장지원 잠행. 이러기에요? 돌아가면서 잠행할 거예요? 잠행 5일 만에 이준석 대표
징계받고 있는 이 대표가 무등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요. 반바지에 반팔 차림, 땀에 젖은 이 대표. 다리엔 흙이 묻었고요. 원래 7월에는 광주에 했던 약속들을 풀어내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광주 시민분들께 죄송하다. 조금 늦어질 뿐 약속을 잊지 않겠다. 이 대표가 이렇게 SNS에 본인의 행보를 공개했습니다. 광주, 호남에 대한 구애, 그리고 호남에서의 대선 지지율과 지방선거 지지율 상승이 이 대표의 공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 대표가 호남 공들이기를 했던 만큼 나를 좀 알아달라라는 일종의 구명의 시그널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등산에서 바라본 광주 앞에서 이 대표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준석 대표가 5일 동안 자맹을 하고 소위 잠적을 했고 출근도 안 했는데 무등산에 나타나서 이 근황을 알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정치구단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좀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면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그다음에 맞대응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는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맞대응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아있는 6개월 동안은 어떻게 활용해야지 자기가 복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과정이 남아있는 거고. 왜 광주, 왜 무등산일까요? 글쎄, 그 결과적으로는 본인은 이번 그 대선에서의 승리의 요인 중에 하나, 또 호남 광주 지역에서의 지지율 말하자면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만큼 득표율이 높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그나마도 광주의 공을 들인 만큼의 결과들을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자기 비전이 조금 세대 통합과 혹은 지역 통합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정치적 이미지를 갖고 가야 되겠다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떤 앞으로의 이제 서서히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설정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윤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내가 메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원들한테 호소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에 대해서 승복할지 말지에 대한 입장 정리를 표명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높은데 아직까지 이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윤리위 징계에 대한 마지막 공식 입장은 수용할 수 없다. 강한 저항과 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등산 사진과 메시지가 올라온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메시지를 상당히 흥미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당대표 직무대행 중인데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권성동 원내대표 해석은 권성동 직무대행의 해석은 이준석 대표가 조금 늦어진다는 의미는 결국 윤리위 결정을 수용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석되죠? 사실 이준석 대표가 윤리 결정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이 워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왜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는 사법적으로 또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김성진 대표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나 여러 군데서 좀 고발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을 받고 있는데 윤리 결정을 수용한다는 얘기는 윤리에서 나타난 본인의 혐의점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예. 즉, 그 각서를 써준 것을 인정한다. 7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 나오는 성상납이나 이런 것도 전제돼서 그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대표는 이거를 공식적으로 난 윤리 결정을 수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죄를 인정하는 꼴이 돼버려서 그게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본인은 그 윤리 결정 수용한다는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극력 저항을 해도 그 각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그 윤리 결정을 수용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6개월 당원권 정지는 그냥 이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6개월 당원권 정지가 이행이 된다라는 뜻은 뜻을 내가 광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데 좀 늦어진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해한 권성동 의원의 말씀 아니었나 싶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해석을 이양수 의원이 또 해석했어요. 네. 이양수 의원의 해설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군요. 조금 늦어질 뿐이라는 대목은 6개월 뒤에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즉 윤리위 징계를 이준석 대표가 수용한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라는 해석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해설이 거듭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설할 수 있을까요? 광주 청년들을 만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영상을 틀어줬다고 합니다. 그제밤 광주시당 소속 대학생 3명과 3시간 모임을 가졌고 이 대표가 술 한잔 하자며 직접 불렀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출연한 방송 토론을 함께 시청했다. 과거 이 대표는 정치 기술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배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참석자들, 씨앗을 더 자라나게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아쉽다고 말했다. 당원 가입 장려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당분간 쉬겠다는 의사도 나왔다. 자, 이거 보세요. 김수경 교수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출연한 방송 토론을 함께 봤다, 보여줬다라는 건데 이게 좀 묘합니다. 왜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누구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거쳐서 줄줄이 각설, 지난 대선 때 이른바 윤핵관들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몰아냈다라는 뭐 보도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평소에 이제 윤핵관과 굉장히 각을 세웠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준석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를 좀 두둔하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내칠 경우에 국민의힘이 다시금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다 정치 내에서 어떤 경쟁, 권력 다툼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준석 대표를 많이 이제 좀 두둔하고 챙겨주는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 내에 너무 본인의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여론전이라던가 외부에 있는 청년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식으로 지금 위기를 돌파해 왔는데, 그래도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쨌거나 굉장히 정치적인 원로이고, 그리고 비교적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의 공격적인 주장들이 더 이상 여론에 호소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외부의 사람, 그리고 그 말이 꽤나 공신력이 있는 사람의 언어를 빌려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렇게 건재하고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잘못한 것만은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권력투쟁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것들을 좀 호소하기 위해서, 남의 입을 빌리기 위해서 아마도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출연한 토론 프로그램을 같이 청년들과 보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 광주에 가서 그동안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국민의힘에 이제 기여한 바를 좀 이야기해 보자면, 보통 이제 등을 돌렸던 청년들을 돌아오게 했고, 특히나 20대 남성들을 돌아오게 했고, 또 이제 호남,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이 많은 표를 가져오지 못했던 이 호남과 광주를 챙김으로써 그쪽에 표심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실제로 지방선거에서 전남 전북지사 같은 경우에 15% 이상을 득표했거든요. 그런 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조차도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대해서 타당했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번에는 좀 이제 광주, 호남에서 나의 기여가 있다, 내가 이쪽에서의 어떤 지지율을 많이 끌어왔다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광주에 갔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본인의 말이 더 이상 이렇게 신빙성과 공신력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을 빌려서 자신의 어떠한 그러한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자 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요거 말고 또 다른 어떤 노림수, 정치적 노림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너무 재밌잖아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를 위해 의도적으로 이제 알린 거거든요. 이 대표가 광주 무등산에서 광주 청년들과 함께 김종인 전 대표의 영상을 함께 시청하셨습니다 라는 뉴스가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할 정도면. 그럼 여기에 방점을 찍어서 알렸다라는 건데, 이 김수경 교수의 재밌는 해석은, 자, 나를 지지해줘, 날 억울해, 이거 민망하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말씀 듣자, 지지 대리 지지 호소라는 측면도 있는데, 이런 측면 없어요? 이런 뉴스가 알려짐에 따라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귀에 들어가서 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구명 호소, 뭐 이런 목적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음모론이 존재할 수 있죠. 현재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이 낮은 지지율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조만간. 그럼 누군가에게 또 손을 벌려야 될 텐데 그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발언권이 강화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어쨌든 다음번 전당대회에서 뭔가 실익이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예. 봤을 때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상징적인 것은 어쨌든 그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분이 김병로 선생, 즉 전북 고창에 고향을 둔 분의 어떤 호남의 어떤 그 지역적 배경을 두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호남과의 그 동질성을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긴 흐름에서의 자기가 다시 한번 딛고 올라설 수 있는 큰 언덕을 마련하겠다. 그런 어떤 장기적인 비전, 전략.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나를 믿고 다시 한번 따라와 달라. 그런 호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윤리 멤버였던 유상범 의원의 발언이 알려져서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혐의가 나오면 재징계해야 한다라는 발언이었는데 논란이 되자 유상범 의원이 해명을 했는데 일반론적 입장이다라는 해명입니다. 들어보시죠. 기소가 되면 징계를 다시 해야죠. 수사 결과에서 성상납이 있었다 인정되면 어쩔 거야. 수사 결과 성상납이 인정된 게 나왔단 말이야. 확정적으로. 아닐 경우도 생각을 해야지. 아닐 경우도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걸 흘러보면 이 가불성이 있어. 이게 공소시 남아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그걸 다 거짓말했잖아. 나 안 했다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의원님께서는 기소 시에는 재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아니요. 걸까요? 기소가 된다면 새로운 상황이니까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일반론적 입장을 말한 겁니다. 성상납 했는데 안 했다고 했잖아요, 이 발언은. 언론 보도에 근거해서 나온다면 현재 상황에서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수사 결론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 대표가 그 점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 거짓말로 드러나는 결과가 되니 논란이 될 것이고, 의원님께서는 또 윤리위원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윤리위원회에서는 증거 인멸 교사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했지 성상납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게 아닙니다.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기획이다. 유 의원의 발언 의미심장하다. 수사가 기획됐거나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아무래도 윤리위 결정에 유상범 의원의 의견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니겠느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네.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애초에 지금 기획된 수사와 그 기획된 수사에 따른 윤리위의 입김과 결국 윤리위에서의 재징계까지 다 그려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이 대표 측의 의혹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죠. 이제 유상범 의원이 이제 검사 출신이시고 또 윤리위원인데 저렇게 확증에 가까운 심증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대표 측근분들이나 이제 이 대표를 이렇게 좀 아끼는 분들이 좀 그게 외부의 다른 사람들의 그런 지적이나 이제 이런 것에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한번 이제 좀 돌아보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뭐 지금 이 대표는 사실 뭐 윤핵관들이 본인을 이제 내치려고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는데, 소위 그 친윤계 의원들 중에 이 대표가 징계받지 말고 임기를 다 채워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왜 우리가 계속 편들어주는데 저런 얘기를 하지? 하고 섭섭해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 일은 본인이 윤리위원장에 앉힌 이양희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이 어떤 신고가 들어오니까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당으로서 당대표라 할지라도 어떤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우리는 가차없이 그것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윤리위원회 모양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행히 이준석 대표가 경찰에서 모든 혐의를 벗고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뭐 성상납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서
6개월 뒤에 복귀를 해서 임기를 다 채우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경우도 있죠. 지금 유상범 의원이 약간 상정했던 건 그렇게 안 될 경우로 상정한 거고,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게 좋고, 오히려 당내에 어떤 접점을 자꾸 만들어서 뭐 논란을 이야기하고 분쟁을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유상범 의원이 새드 엔딩만 상정한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그 최영두 의원이 해피엔딩을 이야기하셨고, 그런데 해피엔딩도 있지만 새드 엔딩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것을 다 고려한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줬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현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 다시 말해서 조기 전당대회나 비대위를 만들지 않는 것, 이준석 대표의 대표직을 유지시켜주는 것, 이걸 두고 윤핵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라는 한겨레 신문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이견 차이로 불화가 있다라는 불화설도 보도가 많습니다. 권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서 입장 밝혔는데 들어보시죠. 장제원 의원님께서 의총까지 불참하셨거든요. 혹시 대표님과 생각이 좀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장제원 의원과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요. 지역구 일이 있어서 불참한다는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과 잘 지내고 있다라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불화설은 이번뿐만이 아니었죠. 과거 민들레 모임 논란 때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인터뷰한 바도 있었습니다. 브라더 이즈 브라더.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 저렇게 영어로 표현한 거 맞습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성동희 형과의 갈등은 없을 것이다. 제가 의원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라면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한 발 빼면서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라고 당시에는 장제원 의원이 해명을 했었고, 그런데 의원총회도 불참, 즉 직무대행 체제, 전당대회 하는 게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판정리하는 의원총회와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참에도 연이어 장제원 의원이 불참함에 따라서 장제원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 대행 체제에 불만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견으로 인한 갈등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경향신문, 국민의힘 한 의원, 이 대표 복귀해 임기 채워야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기랑 대표가 되는 거야 라는 한 국민의힘 의원을 인터뷰에서 실었고요. 여권 관계자, 들어봐. 장제원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에서 윤핵관 아닌 이를 대표로 내세우고 괄호 열고 안철수 괄호 닫고 본인이 사무총장 하려 하는 거야.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때문에 이 계획이 틀어진 거야 라는 또 다른 여권 관계자의 인터뷰를 경향신문에 실었습니다. 진짜 윤핵관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실체를 한번 오늘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규명 안 하면 집에 못 가요. 앞서서 한겨레 신문은 제목에서 이렇게 썼어요. 제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윤핵관이 이 대표 몰아내고 권력 싸움한다. 지금 경향신문 기사도 아까 한겨레 신문 기사와 톤이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이 대표 몰아내고 윤핵관 아닌 사람 당대표 앉히고 사무총장 하고 싶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를 눈치채고 직무대행 체제를 하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졌다. 그래서 계속 모임에 안 나가고 있다라는 게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두 신문 모두 다. 사실입니까? 동아일보나 우리 채널A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에이, 왜 갑자기 또 동아일보 채널A 얘기를 해. 기다 아니다만 말씀 주세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권성동 의원이나 장제원이나 다 이제 당의 책임 있는 중진 의원들이고요. 당의 진로가 우선이고 그 나라의 진로가 우선이지 어떻게 본인 개인의 진로 우선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장제원 의원도 뭐 사무총장을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김기현 뭐 당대표가 된다든지 하면은 사무총장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지 않느냐. 같은 윤핵관이 아니니까 뭐 이제 이런 취지에서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 상황과 뭐 아주 동떨어져서 있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권성동 의원은 당원 당규에 따라서 원리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거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고 상황이기 때문에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된다는 말이 맞고 네. 그것이 옳고 맞고 원칙에 맞기 때문에 중진, 초선 모임, 재선 모임에서 다 그쪽을 선택해 준 거거든요. 예. 그 의총에서 그렇게 결론이 난 거죠. 장제원 의원은 불만 없습니까? 장제원 의원은 초기에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도 조기 전당대회는 왜냐하면 이 당이 불확실한 이런 상황보다는 보다 안정된 상황으로 빨리 돼서 예. 이준석 대표의 그 상황이 당원권 정지 6개월 이후에 그러면 예. 나중에 아무 일도 없이 다시 복귀할 수가 있겠는가 이 상황을 거리 상태로 보고 조기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었죠. 당을 예. 빨리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중심으로 한 얘기지 내가 사무총장을 가고 싶어서라고 예. 얘기하는 그것은 그 뭐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대표에 대한 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은 그 당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절차를 민주적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다 궁극적으로 안정해야 되느냐 이런 견해 차이였던 거였는데 중진 모임, 초선 모임, 재선 모임에서 모두 절차적으로 민주적인 그리고 원리 원칙에 따른 그런 방식으로 가자라고 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손을 들어줘서 만약에 장제원 의원이 오히려 저거에 반대를 했다면 의총을 왔을 겁니다. 와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죠. 근데 그런 견해들에 다 찬성을 하고 그래 모두의 견해가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따라야지. 그런데 나는 지역구에 예. 좀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간다. 갑자기 해가지고 지역구에 일이 있다. 예. 예. 사실 의총이 우리가 전원 참석이 아니었고요. 이양수 의원님 의총 가셨어요? 예, 저는 갔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의총 바로 직전에 재선 의원 모임 회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진 모임, 초선 모임에서 이미 그렇게 결론이 나고 재선 모임에서도 그렇게 결론 날 것 같으니까 사실은 의총 참석률이 굉장히 높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정리가 되고 결론이 그렇게 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알려져 당내에서 전해졌기 때문에 대통령 만찬에 장제원 의원이 또 안 나왔잖아요. 예, 대통령 만찬에 장제원 의원이 왔는데 저도 이제 안 갔거든요. 이양수 의원은 왜 안 갔어요? 저는 이제 원래 윤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항상 대선 안 불렀습니까? 대선 1등 공신으로 얘기하시는데 대선 한 30등 공신 정도 됩니다. 안 불렀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네, 그리고 전날 만찬에는 저는 이제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못 갔고 예. 그다음에 실제로 전 그렇게 윤회관도 아니기 때문에 예. 윤회관이라고 자꾸 불러주는 게 부담스럽고요. 예. 장제원 의원도 그날의 모임이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께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안 가도 충분히 본인 뜻과 반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믿고 안 갔을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견이 있다라고 보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사람 대 사람은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이견이 있습니다. 저 권성동 의원하고 그때 검수완박법 민주당 안 받을 때 제가 의총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했거든요. 그래도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저와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고 이양수 의원님 본인만의 생각일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좀 뜸하신 것 같은데 두 분 사이.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불안은 없다. 예, 정치인들 사이에 이견이 다를 수 있는 거고 서로 다른 의견 이런 것들이 조합돼서 좀 더 좋은 안이 나오는 거지. 조금 의견만 다르면 불하다. 조금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모양새만 보이면 저 사람들이 이제 갈라섰다라고 언론인이 너무 앞지르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유감을 표합니다. 예, 불안은 사실이 아니다.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라는 이양수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인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은 굉장히 좁은 문인데 제대로 검증이 되고 있는가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일일까요? 함께 보시죠. 또 대통령실 채용 논란, 지지율 30%에도 위험 시그널이 울려 퍼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시위를 했었던 강성 유튜버의 친누나가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누나도 유튜버다라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세게 일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소위 극우 유튜버로 알려진 이 유튜버의 친누나인 안모 씨가 윤 캠프를 거쳐 대통령실의 행정요원에 임용이 됐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대통령실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아 임용된 것이다.
누나와 동생을 엮어서 채용 문제 삼는 건 연좌제나 다름없다라고 강력 반박했습니다만 이 누나 역시 유튜버 출신인 걸로 알려져서 과연 채용의 적절성과 관련해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그 누나 안 씨는 사표를 제출했고 개인 채널 업로드 영상도 전부 삭제를 했다. 즉 폭파시켰다. 소위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유튜버 안모 씨의 욕설 시위 모습도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살인 충동 느껴지네. 살인 충동. 야, 이 간첩 종자들, 너 둘이 나와. 바로 조사받고 징역 가죠. 너는 징역을 가야 돼. 굉장히 거친 욕설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강성 유튜버인데 이분의 누나도 유튜버인데 이분의 누나가 대통령실에 채용이 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해당 유튜버의 이름이 적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특별 초청장 사진까지 다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특별하게 챙겼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수영 교수님, 일단은 어떻게 채용된 겁니까? 그 채용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지금 좀 불투명하다는 게 지금 문제고요. 사실 뭐 연좌제다 이런 지금 비판도 있습니다만 이 누나와 동생이 뭐 평소에 전혀 연락이 없는 정말 남보다 못한 그런 남매 사이라면은 동생의 어떠한 그런 극우적인 어떤 행위 때문에 누나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물론 잘못이겠지만 누나 역시도 유튜버고 동생이랑 같이 방송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동생과 노선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 일반 무슨 뭐 구청이나 이런 데서 취급 공무원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일을 했던 것인데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려면 대통령과 모든 어떤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그 나토 정상회의 갈 때 민간인 데리고 갔었잖아요. 그때 대통령실의 어떤 해명이 뭐였냐면은 대통령 내외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의중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모든 그 사람의 행위와 말과 언행과 생각들이 대통령의 의중을 주파수를 맞춰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 가서 저렇게 막말을 하고 저러한 극우적인 성향의 동생과 함께 활동했던 누나가 도대체 어떻게 채용됐는지에 대한 그 과정도 불투명한 채로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고요. 지금 그것에 대한 해명 역시도 대통령실에서 결국 이 누나를 누나가 이제 그만두긴 했지만 이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문제 없다, 문제될 게 없다는 식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과 비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이런 해명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엄청나게 깎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성공을 한 것도 이런 극우적인 성향의 사람들과 선긋기를 했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뭐 태극기 부대라고 말해지는 그런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과 어느 정도 선긋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정권 창출에 저는 성공을 했다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연좌제냐,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고 지금 안 그래도 지지율이 너무나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거의 기름을 끼얹는 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성배 변호사님, 저 초청장도 좀 의아한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얼마 전에 내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나한테 초청장도 안 주더라, 내 자리 없더라 라고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불만을 제기하고 했었는데 물론 저분들이 받은 초청장하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자리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좀 위치가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은 누가 보낸 거고 누가 챙긴 거고 취임식 초청을 챙겼던 분들이 채용에도 입김을 입김을 끼친 겁니까? 어떻게 채용된 겁니까? 해명하고 있습니까? 용산에서? 제대로 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강성 유튜버의 행위를 근거로
친누나가 사퇴하라는 요구는 연좌제다라는 비판을 대통령실이 내놓았습니다만 연좌제는 그 전제가 강성 유튜버에게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특별한 연결고리 없이 친인척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친누나 안모 씨도 유튜브를 운영 또는 출연해 오고 있고 더더군다나 동생의 유튜브에 출연하고 적극적인 활동도 해왔음이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사안 자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좌죄라는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알고도 이러한 비판을 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본인이 상당한 언론 보도로 인해 부담을 느껴 사퇴한 것 같다고만 설명할 뿐 또 다른 해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강성 유튜버가 취임식에 초청을 받아 참석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도 대통령실도 이렇다 할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취임식을 준비한 측에서도 아마 그동안 인수위에서 일부 참여한 인사들이 초청을 하지 않았을까 정도로만 해명을 하고 있지 어느 누구도 시원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에 당선되고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도와주었던 사람들 내지는 편하게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걸러내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이렇게 금방 드러날 사안이었으면 걸러내지 못했다면 걸러내지 못한 데 따른 상당한 인사 검증의 문제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러 번 지적되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모습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 집권 2달여 만에 상당히 꺾인 상태인데 이 추세가 회복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대통령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 대통령이 행정관 한 명 한 명 채용을 다 알아서 대통령이 직접 채용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재량권을 주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객관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실의 스태프들을 꾸리는 거고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이제 보고가 받는 건데 대통령도 모르게 이런 분들이 채용이 되고 군데군데에서 문제가 펑펑펑펑 터지고 나면 이 책임은 고스란히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런 문제되는 인사들의 채용을 했는지 이거를 지금 대통령실은 스스로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거죠. 김영주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과거에 문재인 정부의 많은 비판들이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었고 그렇지만 초기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개문 발차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핑계라도 될 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어쨌든 인수위를 하면서 들어왔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인사와 관련된 분들이 거의 검사 출신들이 왔는데 당과 폭넓게 또 시민사회라든지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인사팀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인사팀이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상당히 이데올로기적으로 경도되어 갖고 극우 인사들을 중시하는 그런 인사를 했을 때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에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윤 대통령도 문 대통령이 과거에 우리 팬덤에 대해서 양념이라고 얘기해서 곤혹스럽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양산 시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나도 여러 가지 우리 용산 앞에도 시위 많이 한다. 뭐가 어땠어? 이런 부분들이 결코 또 오버랩되면서 본인한테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게 분명하거든요. 따라서 이번 상태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확하게 인사를 더군다나 지금 이제 국정원 통일부 문제가 마찬가지로 너무 대통령과 가까운 대통령 뜻을 헤아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월권과 문제라고 본다라면 이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용산에 있는 뭐 수석부터 높게는 수석부터 밑에는 말단 행정관까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정신 바짝 차리는 게 아니라 용산에서 일하는 분들은 대한민국 국정에 가장 민감한 문제들을 다루는 책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채용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어떤 실책이나 뭐 이런 논란들이 고스란히 다 대통령과 국정에 부담이 되면 결국 우리 국민들만 불행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주문을 해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도 비상입니다. 보시면
부정 지지율이 63.5인데 긍정 지지율이 32.5%예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게 용산에 근무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야속하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올라가는 건 힘든데 떨어질 때는 가속도가 붙어요. 그거 참 묘하더라고요. 지금 대통령 긍정 지지율 떨어지는 게 32.5%예요. 대구 경북 한번 볼까요? 부정평가가 50.7, 긍정이 47. 부울경 볼까요? 부정 57.9, 긍정 38.8.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TK랑 부울경까지, PK까지.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내 뭐 갈등이나 분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뭐 정부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에 악영향을 주는 것 같고 또 뭐 여러 가지 인사 논란이라든지 또 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또 그거에 대한 경제부처의 대응이 잘 작동되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국민적인 좀 반감 같은 거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거를 하루아침에 뭔가 모멘텀을 잡아서 반등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느냐, 그것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고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지금 이런 부정평가들을 저희가 아주 정말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본에 충실해서 정말 저희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일단 경제 문제에 저희가 집중해서 물가 제대로 잡고 서민 경제 살리는 방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다가가고, 마음에 다가가고,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우리 앵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인사 문제에 있어서 보다 면밀하게 대선 때 애 좀 썼다, 대선 때 공줌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분들의 능력이라든가 과거 행적 이런 걸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앉히는 것보다는 진영을 달리 하더라도 정말 능력 있고 모든 것이 이렇게 좀 앞으로 뭐 절대 그런 일을 좀 잘못된 일을 하지 않을 만한 분들, 일 잘할 사람들을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당내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여당은 협력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좀 단합해서 정부와 여당이 한 몸이 돼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행동을 몸으로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과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강행을 선언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만나면 당이 왜 이런 유권 해석을 내리게 됐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고 이해를 구하려고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한 박 위원장의 의견도 좀 경청하려고 합니다. 출마를 좀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좀 내비치면 이게 설명을 드려야죠. 그냥 뭐 우상호 위원장님이랑 이야기 잘 나눴고요. 일단 저는 이번 주 주중 안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후보 등록은 예정대로 이제 할 예정이고 추후에 결정할 것은 당내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김영주 의원님, 네. 이 민주당 전당대회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흥행은 되겠지만 재논이 어렵다라고 지금 칼같이 끊었는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회동하고 나와서 출마 선언하겠다, 강행을 해버렸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선언하고서 지금 당은 비대위는 못하게 계속 막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저게 왜 논란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원에 의해서 우리 당은 대표가 될 수 있는 비선거권을 가지려면은 6개월 권리 당원을 하면 돼요. 네네. 그 부분에 해결되면 본인 스스로가 당 대표 나가는 거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안 되는지 알면서 왜 강행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뭐 그 논란이 없는 거,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자신은 뭔데 그런 당원을 뛰어넘는 월권적 행위를 한단 말입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또 너무- 권리적으로 안 아니, 되는 또 너무 걸 이상한 사람이다 하시면 나만 외적으로 해주고 왜 그래야 예. 되는 거예요? 네. 저 대목은 어떤 이상한 발언이다. 네, 이상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당원을 모르는 사람이 비대위에 앉아서 뭐 당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당을 어떻게 하겠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이 좀 거칠어져서 뭐 우리 박지원 전 위원장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당원에 딱 나와 있어요. 1,000원 이상 6개월 낸 적이 있냐? 있으면 나갈 수 있다. 그 부분이 안 되면 포기하고 다음번에 나오시면 되죠. 나이도 젊은 분이 그렇게 무리해서 나오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아끼든 안 아끼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당이 왜 망가졌습니까? 안 되는 걸 억지로 되게 와서 고치다가 망가졌어요. 성비, 비리 있으면 출마 안 되는 걸 고치다가 뭐 위성정당 이런 거 만들다가 꼼수 부리다가 망했는데 새롭게 당을 깨끗하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비대위원에 올려주시면 더 철저하게 당원 당규를 충실히 하고 원칙을 지키는 걸 보여주셔야죠. 나한테만 예외를 달라. 그건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진짜 안 돼요? 저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어떻게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출마 선언만 하고서 결국은 막힐 가능성이 한 크겠군요. 그럼. 저는 크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독특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 두 번째 뜨거운 소식 살펴보시죠. 4차 접종을 맞아야 하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의구심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솔선수범을 했습니다. 4차 백신 접종을 하고 국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는데 함께 보시죠. 화이자 4차 접종하셨습니다. 물 좀 많이 드시고요. 여기 스티커는 1시간 후에 지나시기 바랍니다. 드시는 동안에 이상 반응. 우리 또 이 종사하시는 의료계 분 간호사님이신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또 이 무뚝뚝하면서도 자상하게 스티커도 붙여주는데 뭐, 윤석열님이시고요. 힘주지 마세요. 힘 빼세요. 굉장히 딱 공과 사를 구분해서 잘하는 모습도 저기였습니다. 돋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양수 의원님, 솔직히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우려도 있어요. 3차 백신 맞았는데 코로나도 걸렸는데 백신 부작용도 또 몇 분은 알았는데 4차 접종 해야 되냐? 이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거를 설득해내는 것도 사실은 여당과 정부의 몫입니다. 자, 15초 드리겠습니다. 설득하시죠. 네, 과학 방역이라고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 정치를 하거나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이 아닌 이 과학자들, 의사분들의 조언을 들어서 만든 정책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솔선해서 먼저 가서 이렇게 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동참하셔서 우리 이 코로나 반드시 극복했으면 합니다. 예. 재유행 대비 방역 정책도 발표됐는데 달라진 점 무엇일까요? 다시 거리 두기를 하는 건 아니냐라는 불안 내지 걱정도 있었는데 함께 보시죠. 자, 박승배 변호사님, 자, 달라진 점 뭡니까? 일단 사회적 거리 두기 다시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는 않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4차 접종 대상자가 확대되었다는 점뿐입니다. 기존에는 60대 이상 암 환자 등 면역 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50대 이상,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도 4차 백신 접종 대상자로 확대됐습니다. 그 외에 거리두기 의무화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즉 영업시간이나 모임 인원 제한도 없고 실외 마스크 의무화도 시행하진 않습니다. 체감되는 변화는 4차 접종 대상자가 확대되었다는 점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가 지금 재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4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더 유행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막아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이번에 뜨거운 소식, 세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민들 사이 걱정거리 사실 또 있어요. 한국은행이 우리 수아 선생님 계시지만 0.5% 포인트, 수아 선생님이 가려진 건 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준금리를 오르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모두 다 올립니다. 일제히. 더 많이 올립니다. 통상.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한 번에 단숨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어요.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가 1.75였는데 2.25로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를 근거로 기존 은행들에서는 대출금리, 예컨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이런 대출들이 이자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꾸준히 몇 개월간 올라왔는데 김수경 교수님, 아니 이거 가게 입장에서는 대출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대출도 한때는 뭐 자산이다라고 해서 대출 받아서 이래저래 쓸 수밖에 없는데 이자 부담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특히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부동산 그 거의 최고가일 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정말 당길 수 있는 만큼 당겨서 지금 집을 산 영끌족들이 지금 제일 걱정입니다. 영끌도 영끌이고 전세자금 대출도 부담이고. 그렇죠. 이제 대출을 이래저래 정말 많이들 받고 있고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여기에서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상환해야 될 이자의 액수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걱정인 것이 뭐 연말쯤에 부동산들이 막 처분돼서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막 이렇게 줄줄이 어떤 이렇게 경제적인 위기가 계속 도래할 것이다라는 위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한은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행보라고는 하지만 지금 가게를 다 운영하는 이제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경제지 기사 보니까 4억 전세자금 대출 받은 젊은 부부, 아이도 좀 어리고 그 가장이 월 이자 부담이 한 80만 원이었다요. 월 80만 원. 근데 이렇게 되면 한 130만 원 정도 부담이 된다. 근데 이분이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니까 350, 380 이렇게 월급 받아서 180을 은행에 이자로 내야 되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은행들이 꼭 그렇게 이자 받아야 됩니까? 기준금리 올리면 안 돼요? 그래야죠. 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은행도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 상환하는 이자의 액수를 당연히 높여야 됩니다. 근데 은행들이 너무 올려. 지금 사실 은행들은 지금 뭐 티는 안 내지만 속으로 웃고 있겠죠. 어찌 보면은 그동안 근데 너무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많이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가계 측면에서 이자가 50만 원만 늘어나도 실제로 지불할 수 있는 액수의 50만 원이 소비력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애들 학원 하나를 줄여야 된다니까요. 당장 학원을 줄이게 되고 뭐 택시도 안 타고 커피도 안 마시는 굉장히 소비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부가 여러 가지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의 어느 때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방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물가가 높으니까 이거 잡는 방법은 금리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지만 그렇다고 은행들마저 때는 요때다라고 대출 금리 대폭으로 올리면 안 되거든요.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서민 생활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